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심리학파 중에 행동주의 지난 시간 마쳤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더 이제 보충하려고 합니다. 교재 27쪽에 보시면 거기서 두 번째 문단, 두 번째 이제 새로 시작하는 문단. 네, 위에 하나, 둘, 셋, 세 줄 그거는 이제 뭐 중간에 잘렸으니까 그거 그 다음 문단. 행동주의 심리학의 주창자는 미국의 왓슨으로 나오는 그 문단 있죠? 예, 그 문단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보시면 거기서부터 읽죠. 네, 제가 표시를 했는데 자, 금방 읽었던 행동주의 심리학의 주창자는 미국의 왓슨으로 이 왓슨은 그 페이지 26쪽에 하단에 보시면 그림 1-6에 그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왓슨으로 그는 분트의 의식이라는 용어가 중세의 영혼이란 말을 살짝 바꾸어 놓은데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왜 이렇게 비판했는지는 제가 그 고대 플라톤, 뭐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기독교 그리고 뭡니까 데카르트 얘기하면서 그 얘기한 그 맥락 하에서 이제 이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왓슨은 행동주의가 다루는 심리학은 객관적이며 자연과학의 한 부분이고 왜 자연과학이라는 하냐고 하면은 심리학이 어떻게 자연과학이야? 자연과학 같으면 뭐 물리학 대표적으로 뭐 생물학 이런 거 아닌가 했는데 자연과학이 어떤 물리학, 생물학 그 연구 대상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첫째 시간에 아까 고대 철학에서 인간을 바라보고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얘기했다는 그 맥락에서 말씀드렸듯이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 그리고 그 물질들이 만들어내는 물리적 현상을 다루는 과학은 자연과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우리는 시 공간 안에 존재하는 육체라는 뭐 구체적으로 세포라는 이런 물질로 이루어졌고 결국 그 물질들이 작용해서 일어나는 것은 물리적 현상인데 마음이라는 것을 이런 물질과 별개로 또 다른 독립된 실체로 생각한다면은 이 시공간 밖에 어딘가에 존재한다고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면은 그거는 자연과학으로 다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음. 그렇게 되면 그거는 뭐 어디 종교에서 다뤄야 되겠죠. 아니면 데카르트 이데아 같은 그러한 세계관이나 인간관에서 다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심리학은 객관적이며 객관적이란 말이 바로 ROT 법칙. 반복적으로 관찰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내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맞는지 틀린지 알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객관적이며 자연과학의 한 부분이고 이상적인 목표는 즉 이걸 통해서 심리학을 통해서 우리가 하려는 목표는 행동을 예언하고 그리고 통제한다. 통제한다는 것은 문제 행동이 있다면은 아니면 내가 원하는 행동이 있다면은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또는 문제 행동을 수정할 수 있도록 그 원인을 바꾼다. 원인에 해당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저렇게 바꾼다. 이것을 이제 통제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즉 자연과학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과학, 자연과학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현상들 간에 인과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밝히는 것이 자연과학이에요. 그렇다면 심리학도 과학이 되려면은 바로 시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 그것을 행동이라 부르고 인간을 이해하면서 인간이라는 이 물질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행동이라고 이렇게 개념 정의하고 흔히 우리가 행동 얘기하고 이런 행동주의 심리학이 아닌 다른 심리학의 학파에서 얘기하는 그런 비판하는 좁은 의미의 행동이 아니라 금방 얘기했듯이 그죠? 유기체를 얘기해서 즉 다른 동물뿐만 아니라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물리적 현상을 행동이라고 그렇게 개념을 정의하고 그러면 그러한 행동, 물리적 현상 간에 무엇이 원인이고 결과인지를 설명하게 되면은 자연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자연과학적으로 심리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바로 그 행동을 예언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행동이 문제 행동이다. 아니면 이런 식으로 행동이 바꿔져야 되겠다 한다면은 바로 그 원인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바꿈으로써 그러한 행동을
그죠? 수정하거나 예언하고 뭐 바람직한 행동을 생성해낼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통제한다는 거 하는 거예요. 자, 내성법은 분트가 의식의 요소를 찾기 위해서 그때 화학이라는 학문이 갖고 있는 그 모델을 빌려와서 의식을 요소를 찾기 위해서 뭘로 찾았죠? 의식으로 가지고 찾았죠. 의식의 요소를 의식으로 찾는다는 것은 결국은 의식은 의식할 수 있는 것만 의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분도 익히 알다시피 무의식이 얘기할 수 있는 소위 정신적인 과정은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식이란 것은 다분히 주관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 한 사람도 똑같은 어떤 사건 또는 경험이 시시때때로 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때 똑같은 음식이라도 어떤 데는 되게 맛있는데 어떤 데는 맛이 없다든지, 그죠? 같은 사람이도 어떤 데는 정말 이뻐 죽겠는데 어떤 데는 미워 죽겠다든지 이럴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러한 우리의 주관적인 요소를 배제하기 위해서 바로 과학적인 방법을 써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분트의 그런 내성법이 주관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왓슨이 내성법은 심리학의 올바른 연구 방법이 아니며, 그래서 분트의 내성법, 즉 분트의 그런 구조주의를 비판하면서 나온 학파가 행동주의예요. 자, 내성법은 심리학의 올바른 연구 방법이 아니며 의식을 설명하는 것은 과학적 가치가 없다. 왜? 이런 의식을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의식을 바로 중세의 그런 영혼 아니면 종교에서 영혼 이런 걸 개념으로 그걸 대신한 말로 그렇게 쓴다면은 그것은 과학적인 연구 가치가 없다. 왜? 시공간 밖에 있는 것이니까 그거는 과학으로 다룰 수가 없단 말이에요. 과학은 시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사건들 간의 원인 관계를 추론, 설명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것은 과학의 대상이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 심리학은 행동의 과학이다. 첫째 시간에 우리 심리학의 개념 정의 살펴봤었죠, 교재를 통해서. 그래서 심리학은 마음과 행동의 과학이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첫째 시간에도 얘기하면서 마음이란 단어 지워버리고 행동과학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데, 바로 가장 핵심적이고 심플한 심리학 개념 정의가 왓슨이 얘기하는 심리학은 행동과학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마음은 빼느냐? 금방 얘기했듯이 과학이라는 조건을 갖추려면은 마음, 여기서 얘기한 영혼 뭐 그런 의미의 그런 마음, 데카르트가 얘기하는 그런 마음은 여기서 빠져야 돼요. 과학이 되려면. 그렇다면은 바로 행동만 이 과학의 대상으로서 심리학에서 자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은 가장 핵심적으로 심플하게 정확한 개념 정의는 심리학은 행동 과학이에요. 침대만 과학인 것이 아니라. 그런데 만약에 심리학이 과학이라는 이러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면, 즉 심리학은 행동의 과학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다른 학파 또 이후에 살펴볼 다른 그런 접근 방법들이 이런 과학적 조건을 우선적으로 갖춰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지난 시간에 봤고 이번 여기 슬라이드 나왔듯이 ROT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걸 2장에서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볼 거예요. 만약에 그 조건을 갖추지 않는다면은 그 조건을 갖추지 못하는 뭐 심리학의 학파나 뭐 접근 방법이라면은 분파라면은 그거는 심리학 내에 포함시키기에는 곤란하고, 굳이 자기들도 심리학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그 사람들은 그런 입장에서는 심리학은 인간에 대해 인간의 마음과 행동, 정신과정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를 연구하는 학문 이렇게 하지, 그 정의 개념 안에 과학이란 말을 넣으면 안 돼요. 그런데 심리학은 과학이라는 것은 빠질 수가 없어요. 왜? 심리학에 과학이라는 조건이 안 붙으면 이건 더 이상 심리학으로서 존재할 수 없는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할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러한 과학적 조건에 맞는 심리 학파 접근법을 찾자면은 바로 행동주의가 가장 적합한 학파 그리고 접근법이고, 그렇다면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인간을 이해함에 있어서 영혼 같은 그런 마음이라는 것은 연구 대상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심리학이란 행동과학, 이것이 가장 적절하고 정확하고 심플한 개념 정의예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 갖고 있는 자료에는 여기에 빠져 있을 텐데, 제가 심리학은 행동과학 이 부분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 얘기했던 고대서 세계관과 인간관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연구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하면서 ROT 법칙 얘기한 걸 지금 교재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반복한 겁니다. 자, 그다음 학파가 전체는 부분의 합 이상이다. 형태주의 심리학 또는 게슈탈트 심리학이라 하는데, 여기는 그 분트의 의식을 연구함에 있어서 그 화학에서 갖고 있는 그 다원론이라 얘기할 수 있는 60여 개, 뭐 지금은 더 많은지 구체적 숫자가 얼마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요소들이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들을 구성하는 요소들이다. 그렇다면 의식도 그렇게 요소로 나눌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그 요소를 발견하고 그 요소를 다시 합하면 다양한 의식의 그러한 형태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반박하면서 나온 것이 형태주의 게슈탈트 심리학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붙여둔 말이 전체는 부분의 합 이상이다. 부분의 합 이상이다. 즉 분트가 바라보는 구조주의 심리학에서 부분을 합하면은 그냥 전체가 된다. 이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전체는 그 부분 합한 것 그 이상이다. 즉 자극은 별개의 요소가 아니라 자극을 구성하는 패턴이나 그 자극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패턴이나 그 조직화 법칙에 따라 경험한다. 이 패턴이나 조직화 법칙은 우리 4장에 가서 감각과 지각할 때 이런 패턴, 조직화 법칙들을 쭉 살펴볼 거예요. 자, 의식의 문제를 분석적인 측면이 아니라, 분석적인 측면은 뭐죠? 지금 여기서 행태주의가 비판하면서 나온 바로 분트의 구조주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측면이 아니라 전체로서 이해하자라고 얘기하고, 이것 또한 의식을 그 연구 대상으로 삼은 거예요. 프로이드는 의식뿐만 아니라 무의식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면서 무의식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죠. 그런데 조금 전에 봤던 행동주의는 의식 무의식 할 것 없이 하여튼 인간에게서 나타난 현상은 다 우리가 행동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약속하고 그렇게 다루자는 거예요. 마음도 있잖아. 흔히 행동주의를 비판하는 심리학에서 다른 입장들은, 너네는 행동만 바라보냐, 인간은 정신도 있고 마음도 있는데, 정신, 마음, 뭐 영혼 이런 것들 막 뒤섞어 씁니다. 뭐 심리학 안에서도 그렇고 일상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그래서 개념이 크게 다르지 않은데, 마음도 있고 정신도 있잖아. 그리고 뭐 종교적인 입장에서는 영혼이라는 것도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 만약에 있다면 그것이 시공간 안에 존재하느냐? 아니, 데카르트처럼 물리적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시공간 밖에 존재한다. 그렇다면 시공간 밖에 존재하는 것은 과학이 연구할 수 없다. 왜? 과학은 시공간 안에 존재하는 물리적 현상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게 과학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못 다루겠다. 좋아. 그런데 심리학은 과학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바로 데카르트가 창시자라 하는 그러한 이원론적 입장에서 얘기하는 마음, 정신, 영혼은 심리학의 대상으로서 다루지 못한다. 즉 과학의 대상으로서 자격이 없다. 그렇다면은 과학의 대상으로서 인간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마음 이런 단어 쓰지 말고, 그리고 그것은 시공간 안에서 과학적인 연구 대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니까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그걸 정신이라 부르든 마음이라 부르든 영혼이라 부르든 행동이라 부르든 반사반응이라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다른 동물에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우리가 행동이라 부르자, 이렇게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주의 입장이 가장 심리학은 과학이라는 그런 정의에 가장 적합한 입장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뭐 전체는 부분의 합 이상이다 얘기하는 행동주의에서는 누가 그 스피커 켜놨나 봐요. 스피커 좀 꺼주세요. 마이크 좀 꺼주세요. 자, 전체는 부분의 합 이상이다라고 하면서 그런 구조주의를 비판하면서 나왔던 형태주의도 뭐요?
의식의 문제만을 다루고 있다. 그래서 금방 얘기한 뭐 정신분석학 입장에서 여기서 무의식을 다루지 않고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한계고 비판일 수도 있고, 뭐 의식을 다루든 무의식을 다루든 금방 행동주의가 갖고 있는 그런 심리학은 과학이어야 된다는 그런 조건하에서 볼 때도 행동주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비판이 될 수 있는 거죠. 의식만 다루기 때문에. 자, 여섯 번째, 인간의 마음은 정보 처리체계이다. 이거는 인지주의 심리학에서 나왔습니다. 인지주의 심리학은 행동주의가 아까 내성법을 비판하면서 나왔다고 했는데, 행동주의가 행동만을 다루냐, 정신도 다뤄야지 하면서 비판하면서 나온 것이 인지주의인데, 이 인지주의가 얘기하는 행동은 행동주의가 얘기하는 행동 개념하고 달라요. 말 그대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그죠? 눈에 보여지는 그러한 뭐 손짓, 발짓, 제가 얘기하는 이런 좁은 의미의 행동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인지주의에서는 행동주의를 비판하는데, 행동주의는 그것만 행동이라고 아니라 했죠. 제가 뭐 지금 재차 3차 반복하는데,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 그걸 영혼이라 부르든 마음이라 부르든 행동이라 부르든 반사 반응이라 부르든 간에, 이런 결국 이 물질이라는 세포로 이루어진 물질을 매개로 우리 인간에게서 나는 모든 현상은 행동이다, 이렇게 부르게 된다면은 이 인지주의가 인간에게는 마음 정신도 있는데 행동만 들여다보냐라는 이런 비판 자체가 잘못됐죠. 어쨌든 인지주의는 행동주의를 비판하면서 나왔는데, 인지주의가 나오게 된 그러한 배경이 뭐냐면은 컴퓨터의 발달 개발로 인해서 인지주의가 등장하게 됐어. 컴퓨터라는 것은 이것이, 우리는 지금 뭐 영화도 보고 뭐 지금 여러분처럼 이렇게 수업도 하고 뭐 별의별 거 다 하지만, 컴퓨터라는 그 자체가 그 뭐 계산하는 기계예요. 이 컴퓨터의 뭐 시발이 되었다. 그것이 뭐냐면 결국 이게 전쟁, 1차 대전 때 미사일을 쏘는데, 그 미사일이 목표로 하는 곳에 가서 제대로 폭격할 수 있을지를 그걸 계산하는데, 그때는 컴퓨터가 없으니까 어떻게 계산했냐면은 남자보다 여자들이 그러니까 그 연산 뭐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이런 것들을 훨씬 잘해요. 그런 것들 이제 뭐 3장 내용과 관련해서 남녀 성별 간의 뇌의 기능 차이와 관련되는데, 남자들은 수학을 못한다지만 수학 중에서도 추론하는 추리하는 수학은 남자들이 더 잘하고, 그리고 그런 계산을 복잡한 계산을 하는 것은 여자들이 잘해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전쟁 치르는 중에 그 포탄이 얼마나 정확하게 떨어질지를 계산하는데, 그때는 컴퓨터가 없었으니까 여자분들을 커다란 건물에다가 수백 명 앉혀놓고 그 계산해야 될 복잡한 그 계산을 다 나눠 가지고 동시에 그냥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그러한 포탄의 낙하 지점을 계산하는, 거기에서 아이디어에서 이거 사람으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기계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계산하는 기계를 만드는 것이 컴퓨터고, 그래서 컴퓨테이션이란 말이 계산한다 이런 뜻인데, 그것이 발달돼서 지금은, 그죠? 영화도 보고 뭐 좀 뭐 지금 여러분처럼 얘기 수업도 하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컴퓨터가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컴퓨터가 하는 그 과정을 보니까, 컴퓨터를 만들게 될 때 우리가 그 컴퓨터에 적용한 아이디어를 보니까, 이것이 꼭 사람들이 뭔가 정보를 처리하는 것과 유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컴퓨터의 개발과 함께 컴퓨터의 계산하는 그러한 과정, 그리고 기능주의는 우리가 구조주의 다음으로 봤죠. 기능주의는 뭐예요? 야, 분터 너네 구조주의 의식의 그런 요소 구조만 보냐? 의식이란 것은 그 구조만 볼 것이 아니라 기능도 중요하다 하면서, 기능주의는 뭐 의식의 흐름, 즉 의식의 과정, 달리하면 정신적 과정을 봤죠. 그래서 이 기능주의가 갖고 있는 의식의 흐름 과정을 뭐 컴퓨터의 계산이라는 모델을 빌어서, 분트가 화학 원소를 빌어서 의식의 요소를 찾으려고 한 것처럼, 인지주의는 컴퓨터의 계산하는 그런 모델을 빌어서 기능주의가 갖고 있는 정신적 흐름 과정을 연구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인지주의가 이 두 개를 바탕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인지주의가 비판할 때, 인지주의는 아까 행동주의를 비판하면서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제목이 인간의 비판하면서 나온다 했죠. 죄송해요. 나온다고 했는데, 그때 비판하는 것이, 너네 행동주의 인간은 마음도 없고 정신도 없고, 그 마음도 없고 정신도 없고, 그 얘기가
데카르트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의 마음 정신을 얘기를 하는 거죠. 없고 단지 행동만 있는, 그것도 뭡니까? 행동주의에서 얘기하는 행동이 아니라 아주 좁은 의미의 행동을 얘기를 하면서 행동만 있는 기계로 보느냐, 기계 덩어리로 보느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제가 소개한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오히려 인지주의가 인간을 기계로 보는 거예요. 뭐 바로 기능주의에서 얘기하는 의식의 흐름, 무의식도 아니고 의식의 흐름 부분만 뭘로 보는 거죠? 컴퓨터의 계산 과정을 빌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주의가 가장 대표적인 인간을 기계로 보는 관점이에요. 그런데 요즘 인지주의가 가장 핫하죠. 가장 가실 거죠. 왜? 바로 AI니 인공지능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AI 인공지능이 왜 인간을 구현함에 있어서 아직까지 말 그대로 인공지능이면 그대로 인간을 흉내내야 될 텐데 인간을 흉내내지 못하냐 하면은 바로 제가 지금 지적하는 인지주의가 갖고 있는 인간에 대한 이해 자체가 데카르트의 이원론 비슷한 그러한 접근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인간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해서 아직까지 인공지능이나 AI, AI는 인공지능 같은 말이죠. 예, 그리고 인공지능이 인간을 있는 그대로 구현하기에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만약 이러한 인공지능이 인간을 똑같이 구현했는 날이 있게 된다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 심리학에서 논쟁하는 인간에 대한 이해는 종결이 날 거예요. 즉 결론이 날 거예요. 왜? 그만큼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에 대해서 다 이해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 구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현하게 된다면 이제 심리학도 아마 없어질 거예요. 아니 철학도 없어질 거예요. 인간, 우리가 지금 배우고 뭐 먹고 마시고 매일 뭐 새로운 뭐 기계라든지 그런 것들을 개발해내고 AI를 만들고 하는 것들이 결국 인간이 다 하는 짓인데, 정치, 경제, 예술, 문화 뭐 할 것 없이, 스포츠 할 것 없이 우리 심리학 다 인간들이 결국 하는 짓이잖아요. 그죠? 뭐 다른 동물들이 이런 것들에 관심 있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을 뭐 연구해서 뭐 전쟁을 치르느니 아니면 뭐 컴퓨터를 개발해서 뭐 인간의 복지를 위해서 뭐 어떻게 사용하느니 이런 것도 다른 동물들은 관심이 없어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인간이 하는 짓인데, 그러한 각 분야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결국 인간이, 그죠?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하는 모든 짓거리는 다 인간이 뭐 어떤 존재냐를 볼 수 있는 하나의 인간학의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인공지능에서 인간을 그대로 구현해낸다면은 인간을 다 이해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세상의 모든 학문 그런 것들은 이제 결론을 낼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잘못 왔다면 뭐가 잘못 왔는지, 문제는 뭔지 아마 종결 내겠죠. 그런 식으로 본다면 과연 AI가 완전히 정말 사람처럼 그렇게 구현이 될까 한번 퀘스천 회의해 볼 수도 있겠죠. 자, 이거 핫한 주제라서 제가 좀 길게 얘기했고요. 자, 컴퓨터의 계산 과정하고 사람의 정신 과정을 동일하게 보고 정보 처리하는 기계처럼 그렇게 다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란, 이때 마음은 이 기능주의가 의식의 흐름에 집중했으니까 이 인지주의도 무의식은 빼고, 그죠? 의식의 흐름을 연구하는데 바로 이 컴퓨터의 그런 정보 처리, 그걸 빌어와서 모델로 삼아서 적용해서 정보 처리 체계 또는 정보 처리계처럼 그렇게 보는 것이 인지주의고, 그것이 지금 핫한 이슈가 되어서 우리 주변에 뭐 인공지능이니 해서 그렇게 널리 이제 요즘 관심을 끌고 있는 것들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그다음이 되겠죠. 자, 그다음 현대 심리학의 접근 방법 세 번째입니다. 우리 앞서 연구 방법, 그리고 연구 대상,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 방법, 연구 대상을 삼느냐에 따라 심리학 안에서 학파가 나뉜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뭐 분트의 구조주의, 그리고 기능주의, 그리고 또 저 뭡니까 게슈탈트 형태주의, 조금 전에 봤던 인지주의, 이런 것들은 인간을 이해하면서 의식, 소위 마음이라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한다면,
프로이드는 의식뿐만 아니라 무의식도 연구 대상으로 삼았고 그런 측면에서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학파가 나뉘는 것이고 그리고 행동주의는 뭐 제가 오늘 정확하게 얘기했지만 그런 것 없이 그죠? 인간에게서 나타난 현상은 다 다루는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일상적으로서는 그런 의미의 행동이 아니라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모든 그런 현상들을 행동이라고 다루고 그걸 물리적 현상으로서 과학적으로 다루자. 이렇게 되니까 연구 대상을 삼는 것이 좀 상이하죠. 그리고 분트는 내성법을 썼고 게슈탈트는 내성법이 아니죠. 그리고 행동주의만 해도 내성법을 비판했고 그리고 인지주의는 또 나름대로의 그런 접근 방법이 있으니까 그것들이 학파로 나뉘었는데 지금 여기 세 번째 보는 거. 세 번째 보는 거는 접근 방법에 있어서 이걸 또 나눠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첫 시간에 장님 코끼리 만진다 이렇게 얘기했듯이 그죠?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져보면서 코끼리를 이해하려는 접근 방법을 썼고 제가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코를 만짐으로써 코끼리에 대한 이해를 하려는 접근 방법을 썼고 꼬리를 만짐으로써 이해하려는 접근 방법을 썼듯이 우리 인간의 마음, 인간을 이해함에 있어서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 비유적으로 얘기합니다. 어떠한 창을 통해서 접근하느냐 그런 식으로 나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물학적 접근입니다. 우리 당연히 생물이죠. 그러니까 생물학적 접근에서 인간을 보는 것이죠. 가장 기본적이고 토대가 되어지고 어느 누구나 프로이드든 분트든 왓슨이든 그죠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생물 아닙니까? 다른 동물도 그렇고 그러니까 생물학 접근은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토대가 되어지는 접근법이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생물학적 접근법이에요. 이 생물학적 접근법에 있어서는 우리 심리학 안에서의 생물학적 접근뿐만 아니라 생물학의 토대가 되어지는 건물로 비유하자면은 그죠? 그 롯데타워라는 건물에 비유하자면은 그 보이지 않게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지하 깊숙이 그죠? 그렇게 지하 깊숙이 파고 오랫동안 그렇게 건설한 기초공사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진화론이에요. 생물학에 있어서는. 그래서 생물학의 토대가 되어지는 것은 진화론인데 그러한 생물학 접근법을 심리학에도 쓰니까 당연히 이 심리학 접근법 중에 생물학적 접근법은 진화론을 바탕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심리학 안에서 생물학적 접근법은 또 어떻게 보면은 건물의 기초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고요. 진화론 자체는 생물학에 있어서 기초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생물학을 하려면 진화론을 모르면 생물학을 아예 그죠? 못한다 아니면 순엉터리가 되는 것이고 심리학 안에서 생물학적 접근법을 하려면 진화론을 모르고는 그것이 순엉터리가 되는 거죠. 왜? 기초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그래서 생물학적 접근법에서는 인간은 자연 선택을 통한 진화의 산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연 선택을 통한 진화 이거는 아직까지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많이 공유하고 있지 않고 못하지만 이건 법칙이죠. 예. 자연 선택 진화론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얘기하자면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것 같아서 이거는 혹시나 다음에 기회 되면 짧게 소개하기로 하고 이건 결론을 얘기하자면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논쟁할 필요가 없는 이거는 법칙이나 마찬가지고요. 법칙이나 마찬가지가 아니라 법칙이고요. 그렇다면 그러한 진화를 바탕으로 한 생물학적 토대 위에서 우리의 소위 마음이라고 부르는 것 그리고 행동이라고 부르는 것. 행동주의에서는 이 마음도 행동이 다 포함해서 얘기한다고 제가 오늘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마음과 행동이라고 일반인들이 부르는 것을 생물학적 연구하는 것은 생물학적 접근법이라 합니다. 그리고 행동적 접근법은 금방 쭉 얘기했죠. 예, 했던 걸 지금 여기서는 또 이렇게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그 행동이라는 것이 행동주의 입장에서는 그 행동이라는 것은 다른 동물을 포함한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을 일컫는데 그렇다면은 흔히 일반인들이 생각하고 심리학 안에서도 다른 접근법이나 다른 학파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행동은 마음이 일으키는 것이다. 즉 마음이 원인이고 행동이 결과다. 그래서 행동을 바꾸려면은 마음을 바꿔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동을 바꾸려면 마음을 바꾸라 하면 행동과 마음이 별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마음이 원인이 되고 행동이 결과가 되어서 행동을 바꾸려면 마음을 바꿔야 된다면 행동과 마음이 별개의 실체, 독립된 실체가 돼버리면 데카르트 이원론이 되어버리고, 그러면은 이 마음은 또 시공간 바깥에 존재하는 또는 시공간 밖에 어떤 세상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되어진다면은 그러한 시공간 바깥에 있는 것들은 과학적으로 연구할 수가 없어요. 그럼 과학적인 거 말고 어떻게 연구하지? 그래서 인간의 지성이 과학적인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객관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지 그것은 어떻게 그냥 믿는 수밖에 없어요. 시공간 밖에 영혼, 뭐 마음, 뭐 다른 세상이 있다, 이거는 그냥 믿는 수밖에 없지, 이거는 말 그대로 학문으로서 어떻게 다룰 수가 없게 돼요. 그렇다면은 행동주의 접근에 있어서 심리학은 행동과학이라 할 때 그 행동의 원인은 뭐냐? 마음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 행동은 나 밖에서 일어나는 환경상의 물리적 사건이 원인이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행동주의적 접근에서는, 행동적 접근에서는 환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나에게서는 어떠한 물리적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 두 간의 관계를 보면서 원인과 결과를 찾아내는 게 행동적 접근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밀접해요. 이 두 가지는. 이 행동적 접근도 바로 자연 선택을 통한 진화를 바탕으로 하는 생물학적 접근하고 같은 그런 토대를 가지고 접근하는 거예요. 자, 인지적 접근은 조금 전에 했죠. 인간을 정보 처리기로 본다. 컴퓨터를 모델로 해서 인간의 정보 처리 과정을 연구한다. 그래서 인지적 접근법이 가장 인간을 기계적으로 보는 접근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런 아이디어 때문에 인공지능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인지적 접근법의 출발이 아까 기능주의 그리고 컴퓨터의 발달과 관련돼 있는데, 그러한 철학적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접근법은 데카르트 이원론적인 그런 냄새가 많이 나요. 자, 그다음 네 번째, 정신분석적 접근. 이 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중복되는 겁니다. 거의 모든 행동은 무의식 과정에 의해서 지배된다고 가정합니다. 이제 프로이드가 대표자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문제 행동이 있다, 아니면 나의 어떤 행동을 해석하고 싶다면은 무의식 속에 있는 어떠한 동기를 보라.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문제 행동이다, 라고 여기지만 아마 무의식 속에 어떤 동기가 해결되지 못해서 그것이 막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원인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정신분석적 접근법이에요. 그리고 이 정신분석 접근법에 있어서는 인간의 삶이란 바로 무의식 속에 있는 그 동기, 그걸 해결하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용인 안 되어서 그 동기가 무의식 속에서 갈등을 일으킬 때 우리는 문제 행동을 일으키고, 그것은 인간들이 모여 사는 이런 사회 문화 속에서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간의 삶이란 본능과 문화 간의 갈등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이 정신분석적 접근은 아까 그 행동주의 얘기하면서 심리학이 과학이라 할 때 과학이 갖춰야 될 그러한 조건들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비과학적이다, 그래서 심리학이 아니다. 왜? 심리학은 과학이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판을 받긴 하지만, 어쨌든 그러한 방법에 있어서는 비과학적이지만 이 정신분석학에서 프로이드가 내리는 결론은 이거는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결론들이에요. 제가 교재에서 자, 정신분석적 접근법과 관련해서 페이지 44쪽에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만 두 번째 단락부터 읽죠. 첫 번째 다 읽기는 좀 많은 것 같고, 여러분 많지 않으니까 휘리릭 한번 읽어보시고, 44쪽에 4번 정신분석적 접근, 그 두 번째 단락입니다. 정신분석 접근에서는 유명한 빙산의 비유를 통해, 우리 빙산의 비유는 앞 시간에 우리 교재에서 교재 그림은 제가 같이 보지 않았지만 교재에 있는 내용 읽으면서 말씀드렸죠. 교재에 있는 사람은 빙산 비유 그림 한번 보시고, 뭐 교재 없더라도 제가 그때 부령 얘기하면서 그죠, 위에 떠올라 있는 부분보다 아래 가라앉아 있는 부분이 더 많다,
그리고 떠올라 있는 부분은 의식이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뭐 전의식, 무의식으로 나뉜다 얘기했었어요. 바로 이런 빙사의 비유를 통해 수면 위에 떠 있는 의식의 세계는 정신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며, 달리하면 우리 마음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며, 정신, 마음 이건 뭐 구별 없이 막 뒤섞어 이제 씁니다. 이 심리학 안에서.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앞으로는 뭐 바뀌어져야 할 그러한 어떤 개념의 혼란이 한데 어떤 지금 막 구분 없이 맞습니다. 자, 의식의 세계는 정신 혹은 마음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며 수면 및 무의식이 정신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뭐 정신분석 입장에서는 빙산 비율을 통해서. 자, 그다음 또한 무의식 속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성욕과 공격성이므로 성욕과 공격성이 사람의 마음과 행동의 대부분을 좌우한다고 본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정신분석 접근 지난 시간 얘기를 하면서 뭐 정신분석 프로이드만 하더라도 그죠? 뭐 1900년 초 그리고 뭐 20세기 사람인데 뭐 BC 400년 지금으로부터 한 2400년 전에 맹자가 인간에게 있어서 식색의 중요성을 그렇게 얘기한 경우가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뭐 동양에서는 벌써부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한 적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여기서는 식은 없고 그죠? 성욕하고 공격성인데 정신분석과 관련된 프로이드의 책을 읽다 보면은 이 먹고자 하는 이 욕구를 성욕과 다르지 않게 다뤄요. 성욕 안에 식욕도 거의 이렇게 대동소이한 것처럼 이렇게 다루거든요. 그리고 공격성, 여러분 생각에 공격성 우리한테 무의식 속에 본능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까? 이 공격성이 꼭 누구를 때리고 뭐 쏘고 찌르고 뭐 상해를 입히고 극단적으로 죽이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음, 음, 내가 어떤 목표를 쟁취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막 집념하면서 이렇게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접근한다. 이런 것도 공격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내가 이성 친구를 얻기 위해서 다른 주변에 있는 동성 친구보다도 그 이성 친구에 더 적극적으로 그 이성 친구의 어떤 그 관계를 위해서 내가 뭐 이렇게 열심을 낸다. 이런 것도 공격성으로 볼 수 있고요. 음. 그리고 여러분 그 그러니까 뭐 시험을 위해서 아니면 취업을 위해서 막 목표를 향해 매진하는 이런 것도 큰 의미로 공격성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야 그게 무슨 공격성이냐 그건 당연하고 그거는 뭐 공격이라 얘기하면 우리는 부정적인 나쁜 거라 생각하는데 그게 어떻게 공격성이냐 그거는 뭐 당연하고 뭐 정상적인 거지 나쁜 것이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사람의 경우라서 그런 것들을 공격성에 포함시키기가 좀 애매해서 그렇지 만약에 동물의 경우로 가자면은 동물이 자기를 잡아먹으려는 포식자로부터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행동도 공격성이 될 수 있고 동물이 다른 피식자 자기의 먹을거리를 향해서 막 쫓아가서 그걸 잡아먹는 것도 공격성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같은 동물들끼리 그 또래끼리 막 놀이를 하는데 그죠 정말 그 포식자나 아니 피식자를 대할 때처럼은 아니지만 같이 물고 핥히고 하는 것들 그렇게 다른 개체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는 그런 수준에서 핥히고 물고 하는 이런 것들도 공격성 안에 포함시켜서 그렇게 생물학에서는 얘기를 해요. 물론 그 안에 정말 공격적인 것이 뭐냐라고 또 논쟁도 하지만 공격성이란 것이 다시 달리 얘기하면은 영어로 얘기하면은 어그레시브니스 해서 명사를 만들어서 어그레시브니스 또는 어그레시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어그레시브란 단어를 살펴보면은 그것이 우리가 좁은 의미의 어떤 공격성, 공격, 폭력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적극적인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가 어그레시브예요. 그러니까 공격성에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될 수 있죠. 자, 그래서 성욕과 공격성이므로 성욕과 공격성이 사람의 마음과 행동의 대부분을 좌우한다고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 문화는 질서 유지를 위해 원초적 본능의 표출을 금기시하고 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가 성적 욕구대로 내가 어그레시브하게 내가 뭔가 원하는 목표물을 내 방식대로 얻고자 한다면은 다른 사람은 나하고 다른 방식대로 얻고 싶어 하고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그것이 성욕이든 식욕이든 적극적인 어떤 공격성이든 간에 그것이 같은 동일한 목표를 갖고 있다면 거기서는 당연히 그죠? 뭔가 규율이 필요하겠죠. 법적 질서가 필요하겠죠. 그것이 결국 사회가 만들어낸 금기시하는 항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사회와 끊임없이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간주된다 해서 여기서 인간의 삶은 프로이드가 얘기한 겁니다. 인간의 삶이란 본능과 문화 간의 끊임없는 갈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연구 방법이 비과학적이라서 이러쿵저러쿵 하지만 이 결론은 굉장히 타당성이 있고 설득력이 있게 들리죠. 그렇습니까? 뭐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다음 이제 다섯 번째, 현상학적 접근입니다. 개인의 주관적 경험, 주관적 해석을 중요시하는 거. 내가 어떻게 여기는 내가. 아. 그리고 그 내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해석하냐는 거예요. 굉장히 주관적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얘기한 ROT 법칙, 관찰 가능하고 반복 가능하고 검증 또는 반증 가능한 그런 법칙으로부터 많이 먼 거예요. 달리하면 비과학적 요소가 많을 수 있죠. 이걸 현상학적 접근이라요. 그런데 이런 것들 아직까지 심리학에서 포함되어 있는데 심리학의 첫 번째 전제가 뭐죠? 심리학은 과학이다 했는데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행동주의니 인지주의니 현상학적인 이런 것들 간에 계속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분석 보고는 너는 비과학적이니까 너는 심리학 될 자격이 없어 하면 정신분석 우린 그래도 심리학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자꾸 이렇게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보면 어떻게 보면 그죠. 문화 간의 갈등이라 할 수 있죠. 심리학이라는 사회 내에서의 그런 인간을 바라보는 학파들, 그네들이 자기 것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쟁취하려는 공격성의 일종으로서의 어떤 본능과 다른 학파 간의 심리학 안에서 문화 간의 갈등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죠. 인간 세상이. 자, 그런데 인간은 자유의지를 지닌 능동적 존재로서 자신의 목표를 지닌다고 전제하고 정말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볼 만해요. 그리고 자신의 목표를 지닌다고 전제하고 인간을 바라보는 견해가 현상학적 접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달리 말로 인본주의적 접근이에요. 인간을 근본으로 삼는 접근이라 해서 인본주의적 접근이라 하는데 이것 여러분 들어보면은 이제까지 본 어느 접근법보다도 이 현상학적 접근이 가장 타당하고 그럴싸하고 상식적이고 마음에 와닿을 거예요. 특히 상담 심리학을 전공해서 사람을 만나서 상담해주고 다른 사람을 소위 마음을 위로해주고 치유해주고 하는 사람들은 이 현상학적 접근을 좋아하고 현상학적 접근 때문에 심리학을 하게 되었고 자기도 그렇게 이해하고 타인도 그렇게 이해하고 도와주려고 해요. 그런데 이 현상학적 접근은 가장 비과학적이고 엉터리 접근이에요. 거의 종교하고 대동소이한 그러한 접근법이에요. 그렇다면 심리학은 과학이라는 그런 전제 조건을 만족시키기에는 많이 모자란 접근법이에요.